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돈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서학개미를 위한 여름방학 특집 시리즈로 미국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계속 잘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지금 공모주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운데 특히 지금 계속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계속 지금 경제뉴스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카카오뱅크가 사실 기존 제도권 금융권에서 좀 약간 벗어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한다. 이런 걸 모토로 한국에서 이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 플랫폼인데 비슷한 네, 미국에서 로빈훗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로빈훗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20, 30대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월가 증시에 전격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무료 그 증권 거래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7월 29일 날 이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화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국내 핀테크의 그 선두 업체인 것 같이 그 로빈훗은 이제 미국의 핀테크 업계의 가장 대표 주자, 그러니까 혁신적인 회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미국에서 이제 하려면 이제 S1이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한테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데 전체 이제 매월 거래하는 계좌 수가 한 1,800만 계좌,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자산이 한 93조 원.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 20, 30대가 많아서 평균 고객 연령이 3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 자산은 크지가 않아요. 한 4,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쯤 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되게 이제 커서 월가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고객들을 보면 50% 이상이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한 사람, 특히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아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증권 투자에 눈을 뜨게 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 앱입니다. 네. 네. 증권 거래 앱이죠. 예. 네. 인기는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 상장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뭔가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창업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두 명이 블라디미르브 테네브라는 그 동유럽계, 그 다음에 바주바트라는 인도계, 둘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재학 중에 의기투합을 해서 이게 뭔가 그 금융의 그 증권의 그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자들은 싸게 주식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월가의 친구인 큰 펀드나 헤지 펀드들은 무료로 거래를 하거나 좋은 정보를 따로 받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앱을 처음 들어가면 첫 번째 미션이 우리의 미션은 금융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제 시장의 문턱을 낮췄죠. 근데 한국은 이제 온라인 증권 거래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 않고 실제 온라인 증권사가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데가 있었는데 여기도 중산층 이상을 위한 그러니까 위탁 자산이 보통 한 1억 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래 수수료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워낙 문턱이 낮아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게 로빈훗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주위에도 보면 이제 로빈훗 계좌를 연 사람이 지난 1, 2년 사이에 워낙 많고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여는 과정을 직접 봤는데 실제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그런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도권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고 심지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여기 그 공동 창업자가 가서 이제 증언을 연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지적이 됐는데 첫 번째는 너무 앱을 잘 만들어서 이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주식을 사고 팔게끔 그런 유혹, 충동을 만들게 그런 자극을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증권 주식 거래 외에 주식 옵션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 인기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리스크가 많이 수반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반들한테 쉽게 투자할 수 있게 권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투자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게임화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비난은 있는데 예. 제가 실제 그 창을 들어가서 보고 매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네. 너무 웹사이트를 잘 만들어서 시기하는 기존의 전통의 증권사들이 오히려 좀 그런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편의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전용 금융 업체가 생길 때 뭐 공인인증서도 없이 이렇게 계좌 아무한테나 만들어줘도 돼? 뭐 이런 우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우려가 지금 로빈훗에게도 미국에서 좀 그런 시각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로빈훗의 획기적인 행보가 이번 상장에서도 드러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 공모주 청약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빈훗은 자기 고객들한테 신주 물량을 35%나 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로빈훗이 이제 금융의 민주화를 외쳤는데 실제 자기 회사를 그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과정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앞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상장하고 그 상장하는 주식을 파는 과정이 월가의 그들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신주 상장 물량은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주 청약 제도가 일찍 도입이 돼서 이제 보통 개미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번에도 이제 그 로빈훗은 주관사가 골드만삭스랑 JP 모간인데 이런 경우에는 네. 주관사가 자기의 주요 고객 그러니까 이제 피델리티 같은 대형 펀드, 해치 펀드들한테 주로 물량을 주고 일반 물량은 없습니다. 일반은 상장한 첫날에 높게 형성이 되면 그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로빈훗이 이번에 자기의 고객들한테 신규 상장 물량의 35%를 배정하겠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것이 상당히 이제 큰 변화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아주 극소수 큰 투자가와만 공유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네.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민주화를 한 거죠, 정보도.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월가에 상장하는 과정, 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장 주식을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로빈훗의 행보가 앞으로 모델이 되고 뭔가 미국의 어떤 주류 시장 그리고 다소 좀 보수적이었던 제도권에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메시지가 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쳐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이번 주 청약이 58조 원이 몰리고 183대 1이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고 그러한 그 기술을 제일 잘 쓰는 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청약을 받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에 토스, 이런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더 영역이 확대가 되고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거고, 네. 반대로 우리 이제 전통의 금융 지주사 및 그 산하,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존재감이 점점점 입지가 좁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장치 산업 그리고 자본 집약적 사업 가장 큰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이 분기 그렇죠. 사상 최고 매출 달성한 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 다 이제 아주 우수한 실적을 시장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특히 매출에 있어서 달성을 했는데 주가는 좀 그 이후로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네.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는지 그래서 현대차를 가령 예로 보면 2분기에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항상 이제 12개월 전하고 비교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절성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네. 매출이 한 4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220%나 뛰었습니다. 기아차는 매출이 61%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925%.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산업 기업의 어떠한 경쟁력을 나타내는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영업이익을 이제 매출로 나눈 게. 그래서 현대차가 한 6%, 그다음에 기아차가 한 8% 수준이었는데, 네. 그런데도 뭐 시장은 흡족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치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수요가 좋아지면 이미 갖고 있던 재고가 이제 팔리고, 그다음에 회사의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고정비의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네. 쉽게 이제 비행기를 예를 들면 100석이 좌석이 있는 비행기에 10명이 타든 100명이 만석이 되든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항공유 비행기 기름값이나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파일럿 승무원 비용, 그 대신 10명을 타는 것보다는 100명이 타면 매출액이 10배가 높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대표적인 그 장치 산업,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2분기에 봤는데 네. 거꾸로 이제 산업이 거꾸로질 때는 작년에 그랬죠. 그러면 매출 하락률보다 이익 감소율이 훨씬 커서 심지어는 이제 적자로 반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민감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네. 그렇게 경기에 민감한데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든 새로운 먹을거리가 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새로운 게 등장하면 완전히 이제 뒷방 늙은이로 전락할 거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산업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이제 마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어차 되게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차가 아주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높은 SUV 같은 게 아주 잘 팔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인센티브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감소했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다른 대형주랑 비교를 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각각 영업이익률이 한 6%, 8%였는데, 삼성전자가 뭐 빅사이클이 아직 오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0%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뭐 전통산업이라고 굴뚝산업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12% 마진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힘듭니다. 돈을 벌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도 놓고 보면 독일의 이제 뭐 BMW, 그다음 벤츠를 만드는 메르세스, 그 다임러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가장 그 큰 도요타 같은 데가 이제 제일 그 티어 1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8, 9%, 잘하면 10%. 그래서 이제 10% 영업이익률이 느는 이상이 되는 데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슈퍼카, 페라리 같은 데를 만듭니다. 페라리 같은 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자동차는 좋을 때 잘해야 한 10% 영업이익률이 나고 안 좋을 때는 거의 제로 아니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조 단위로 설비 투자 R&D를 매년 해야 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해요. 톱 10 플레이어들 사이에 글로벌리 지역별, 국가별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상대로 하니까 소비자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제 뭐 옵션 사양들이 계속 들어가도 그 마진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만만치 않은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 그다음에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고자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데가 이제 진입하고자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이 자동차 산업 쪽이 새로운 어떤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이제 다양한 지금 상품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동차 산업 쪽도 고심이 클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앞으로 남아있는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꼭 극복해야만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업종 중에 가장 크죠, 규모가. 네. 그래서, 관심 있는 플레이어들도 많고, 이제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회사가 어디일지 톱10 중에 시장이 되게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모든 톱10 업체가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보통 우리가 쓰는 휘발유, 디젤에서 전기차로 가면 이제 부품이 한 30~4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그 공정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공장 설비, R&D,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많은 네.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이 리스크가 항상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현대차는 특히 이제 노조가 되게 세죠. 그룹 전체로. 그래서 이제 노조의 강력한 그 반발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오늘 새벽에 그 임단협이 임단협에 대한 그 노조의 그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가결이 됐죠. 근데 예. 노조가 원래 그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 두 번째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미래 협약. 결국 이는 이제 그 내연기관의 공장 및 연구소에 있는 기존의 이제 잉여 인력이 많이 남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보장하라는 건데 이제 경영진이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합의를 안 했습니다. 결국 네.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되게 잠재적인 부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현대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